안녕하세요. 탄핵 당연히 인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류가 강했었는데 요 며칠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요. 그렇죠. 일단 지연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생각했던 것보다 한 2월 말 이전 탄핵 결정이 나고 4월 26일 대선 이런 식의 시나리오들이 있었잖아요. 그건 좀 어려워졌죠.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 하니 박 대통령이 이제 무더기로 증인 신청을 하고 있고,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죠. 예. 헌재가 이제 그 중에 일부만 채택하고 있는데도 물리적으로 기일이 잡히는 거고, 그러면서 결정실이 늦춰지는 거죠. 그런 거죠. 이 보면요, 박 대통령 측의 지연 작전이 되게 창의적이에요. 어떻게요? 예컨대 김기춘 전 실장 박 대통령 측에서 증인으로 채택해달라. 네. 그럼 이제 받아들입니다, 헌재에서. 그럼 그날 날짜가 있잖아요. 예. 그럼 갑자기 이제 그날에 못 나가겠다고 그래요. 건강상 이유로 못 네. 나간다. 근데 이 다음 주에는 꼭 나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날짜 잡아달라. 예. 그럼 이게 취소를 하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잡아준단 말입니다. 네. 이런 게 반복이 되니까 이제 헌재에서 2번은 못 미룬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일단 불리한 증인들도 무더기로 일단 채택하다 보고, 그럼 시간은 가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누가 봐도 박 대통령의 좀 영향력 하에 있는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이런 분들. 예. 행방불명. 네. 연락이 안 닿고요. 참 구차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구차하죠. 이게 좀 실질적인 법리나 논리 공방하고는 무관하고,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의 이런 지금 질문들도 고영태, 최순실 불륜 관계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는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흐른다는 거겠죠. 네. 헌재 재판관들이 보기에도 구차해 보일 겁니다. 네. 그래도 좋다. 시간은 끌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투트랙인데요. 특검은 시간아 빨리 흘러라. 그래서 시간 종료되라. 예, 그렇죠. 2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탄핵은 이제 시간아 천천히 가라. 이제 좀 계속 미루겠다. 예. 지금 이제 헌재가 최후 변론 기일을 그래도 이제 3월 초에는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증인 채택, 증인에 대한 이제 변론 기일이 2월 22일까지 하면은. 빠르면 23일이나 24일 날 할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보면은 박 대통령이 안 나올 분위기잖아요. 예. 근데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최후 변론 기일이 잡히면은 대통령이 나올지 말지 고려해보겠다. 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언제 나가가지고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지금은 모르겠고 한 2주 지나면 알겠다. 예. 라고 하면 아까 김기춘 전 실장처럼 최후 변론 기일이 잡혔을 때 일주일 후에 진짜 나가겠다. 그날은 못 나가지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헌재 입장에서 그걸 받아주면 시간이 밀리는 거고, 근데 또 대통령이 그날 나오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받아주면은 방어권을 보장 안 하는 거다, 이런 시비가 붙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재는 아무튼 시종일관 신속 정확 이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참 머리 아프겠네요. 그렇죠. 이게 박한철 소장 있을 때는 신속 정확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이정미 소장 대행하면서는 신속이라는 말은 잘 언급을 안 하고 공정이라는 이야기만 합니다. 물론 그게 박 대통령 측이라든지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서 워낙에 그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니까 그런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요. 예. 분위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각설도 나오는 거예요. 예.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인데, 날짜가 이제 늦춰질 경우에는 이정미 재판관도 빠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7명 남죠. 그렇죠. 7명 중에서는 6명이 찬성해야 됩니다. 2명만 반대하면 기각. 그것도 아니면은 1명이 이건 정말로 영화에나 나올 이야기지만은 내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못하겠다, 사퇴를 해버리면은 정족수가 못 채워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는 헌법재판관 충원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누가 추천하느냐도 논란이고, 대통령 몫이 있고 국회 몫이 있는데, 그럼 여당을 누구로 치느냐 이것도 논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근데 또 충원한다 치고,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인사청문회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한 달 후딱 가죠. 이게 벚꽃 대선은커녕 탄핵 심판이 한 여름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헌재 재판관이 지금 있는 분들도 대법원장 추천, 국회 추천, 대통령 추천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들은 반대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이제 추측,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만은. 네, 박한철 전 소장이 대통령 추천이었잖아요. 그렇죠. 박 소장이 검사 출신에다가 대통령 출신의 통진당 해산을 주도했으니까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거 누가 봐도
아주 단호한 자세를 그랬었죠. 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 법적인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보수적인 분들일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다. 오히려 좀 진보적 성향의 분들은 대통령도 권리가 있는 거니까 법적 권리를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인데 보수적인 사람들은 국정농단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네. 더 엄격하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런 움직임과 함께 탄핵 반대 측의 결집력은 또 좀 강해지는 것 같고. 맞습니다. 확산이라고까지는 말을 못 하겠는데 강력해지는 건 맞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도 슬슬 나가고 있습니다. 원조 친박계인 김진태 의원은 원래 그랬는데 자 이인재 전 의원 심지어 이제 운동권 출신인 김문수 전 지사 집회 나가고 있습니다. 네. 김 전 지사는 원래는 그 대통령 퇴진하라는 비박계 연석회의에 참석했던 분인데 그랬죠. 박 대통령만큼 청렴한 사람은 못 봤다 그러고 오늘 대구에 가가지고 기자들 만나가지고 그 정몽주가 선주교에서 의리를 지키지 않았냐 인간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 어쨌든 입장이 바뀐 거죠. 이러시더라고요. 네. 뭐 원유철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다음번에 참석한다 이러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야권도 지금 긴장하고 있죠. 야 담당 대표 오늘 회동을 갖고 탄핵 심판은 조속해야 된다. 특검은 이제 연장해야 된다. 황교안 대행한테 촉구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적극 대응하기로 했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야당이 과거처럼 전면적으로 또 촛불 집회에 결합한다면은 그 탄핵 반대 집회에 뭔가 맞대응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쉽게 말하자면 동급으로 취급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마 지금 반대하는 분들은 훨씬 더 신날걸요. 그러니까 이제 헌재에 대해서도 이제 그들하고 좀 똑같이 압박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좀 야당 뭐 민주당의 전략 파트 담당자하고 만났는데 이걸 고민을 하더라고요. 네.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예. 저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처럼 보일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누가 봐도 대통령 측에서 지연 작전을 쓴다는 거는 보이는 거니까 네. 헌재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야겠죠. 그렇죠. 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어요. 시급한 개혁 입법은 빨리빨리 마무리하자. 자꾸 뭐 다음 정권에 미룰 거 없다. 지금 국회의 의석 분포를 봐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가운데 하나 따져볼까요? 재벌개혁의 핵심으로 불리어지고 있는데 상법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일명 이재용법, 네,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해 봅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박용진입니다. 이게 뭐 자사주를 가지고 뭐 하는 거 그거를 막자는 법안이고 이거 벌써 지난 국회에서도 여러 건 이런 법안들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이 예. 이 자사주는 또 뭐냐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 좀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복잡한 얘기를 쉽고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세요. 한번 해볼게요. 예. 이 자사주라는 게 뭐냐면 회사 돈으로 자기 주식을 사는 걸 자사주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가 자기 돈을 들여서 시장에 있는 자기 주식을 사는데 예. 이거를 2011년 이전에는요, 이 자사주를 살 수는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때는 목적이 소각 목적. 없애버리는 거. 그렇죠. 예, 그 주식을 없애서 주식의 가치를 높이거나 회사의 경영권과 관련해서 어떤 관리가 필요했을 때만 이것이 매입이 가능했는데 예. 2011년 이후에는 이 자사주를 사서 보유할 수 있게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게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느냐면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기업이 그 인적 분할이라는 시도를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똑같은 회사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예. 근데 지주회사를 하나 만드는데 그러면 원래 있었던 회사에서 지주회사로 똑같은 비율로 주식 분포가 이렇게 비율이 배정이 되는데요. 네. 자사주는 원래는 상법에 의해서 보유는 하되 의결권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의결권을 갖게 되면 대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주주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거를 동원해서 그렇죠. 자기들 유리한 대로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소액주주들에게도 엄청난 피해이고 또 회사 운영에 있어서도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못하게 했는데 네. 이게 지주회사로 분할을 하게 되면 이게 의결권이 생겨버려요. 생겨요? 이거를 두고 자사주의 마술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중에 이재용 부회장이 겨우 0.6%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열사를 동원해서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삼성전자가 인적 분할로 해서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자사주를 얼마 가지고 있냐면 12.8%를 가지고 있습니다. 12.8%나 돼요? 여기에 얼마냐고 계산을 해보면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270조가 조금 넘으니까 예. 대략 계산해봐도 36조 정도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사주가 알겠습니다. 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 손에 들어가서 좀 더 우결권이 생기는 거죠. 좀 더 쉽게 제가 정리할게요. 삼성전자는 회사 돈으로 36조 어치 12.8% 자사주를 갖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의결권이 없죠. 의결권 없습니다. 근데 지주회사 삼성전자랑 그렇지 않은 삼성전자랑 이게 인적 분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지주회사가 아닌 삼성전자의 12.8% 자사주는 의결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 지주회사에서 그만큼을 가져서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지주회사라고 하는 게 삼성전자의 사업회사를 통제하는 예. 파워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의결권이 살아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 회사 인적 분할만 딱 단행을 시키면 없던 의결권 12.8%를 이재용 부회장이 갖게 된다. 예. 그리고 만일에 이거를 돈으로 만일에 환산하기 아까 말씀드린 36조인데 예. 이만큼의 지배력을 가지려면 자기 돈을 내고 그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돈은 회사 돈이었다. 네, 회사 돈이었죠. 예. 그래서 이걸 못하게 막자는 겁니까? 상법의 원래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사주의 마법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어떤 불공정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이 신주 개정을 막아야 된다라는 거.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거 오케이. 예. 그리고 다른 비율이 똑같은 비율로 주식을 분할 신주를 주는 것도 오케이. 네. 다만 자사주의 신주를 배정치 못하도록 금지를 해서 예. 이걸 가지고 대주주가 자기 마음대로 예. 경영권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안 된다. 이거를 네.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요 소액주주나 다른 분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미칠 수 있는 결정을 마음대로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뭐 간단하게 회사 돈으로 뭐 마음껏 주식을 사가지고 그걸 의결권으로 자기가 지배력을 행사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부당하죠. 제가 네. 보통 회사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돈 들여서 자기가 사면 돼요. 네. 그래서 지분을 확보하면 되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지분율은 별로 없지만 능력 대단하네. 성과를 많이 보여주네. 우리한테 배당금 많이 주네. 이렇게 되면 주주들이 당연히 그분의 경영을 지지하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능력을 보이거나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요. 회사 운영을 엉터리로 하면서 지분율만 공짜로 이렇게 이른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날로 먹어버리면 예. 이거는 우리 자본시장 전체와 우리 시장 경제 전체에 커다란 불공정한 일이 발생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삼성전자뿐이 아니죠? 이런 식의 삼성전자뿐이 아닙니다. 걸 계획하고 있는 재벌이 많죠? 이미 한 50개 정도의 회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요. 예. 이 과정을 통해서 했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대주주의 지분이 훨씬 늘어났죠. 자사주의 마법을 통해서. 네. 지금 삼성전자가 작년 11월 29일 날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예. 또 지금 현대중공업이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롯데도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월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는지를 상당히 이유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1월 달 임시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 논의가 됐었지 않습니까? 논의됐었어요. 자, 어느 당이 반대합니까? 새누리당이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고 바른정당은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좀 검토를 좀 더 해보면 어떠냐라고 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상법에서는 흔히들 말했던 김종인 법안과 이 이재용법, 박용진이 발의한 이 이재용법 두 개가 있는데요. 예. 이 상법 중에서 죽어도 안 되겠다라고 하는 몇 가지가 있고 그 두 여당과 현 여당이요. 예. 바른정당과 새누리당이 죽어도 못하겠다고 하는 법안이 있는가 반면에 이 법안은 검토 대상으로 늘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내일쯤 사당의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가 모여서 예. 이 법안에 대한 통과 여부를 좀 논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거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장 경제 전체에 매우 공정한 문제, 능력과 자기 돈이 아니면 그렇죠. 함부로 이렇게 이걸 장악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당연한 법안이고 상법에서 이거를 그렇게 이미 유지를 하고 있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상법의 취지를 잘 유지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새누리당, 바른정당, 특히 바른정당 내일 어떤 입장을 밝힐지 우리 함께 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1999년 검사 시절에 여기자 성추행에서 징계 처분 받았다.
지금 포털 사이트에서 박영수 특검 검색하면 이런 게시물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전부 가짜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지금 가짜 뉴스가 아주 큰 문제예요. 어떻게 봐야 할까?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 연결합니다. 최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박영수 특검 말고도 또 요새 유명한 가짜 뉴스 몇 개 있죠? 좀 소개해 주시면. 뭐 예를 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경제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 아, 거짓말이죠. 예. 영국 BBC가 한국 촛불 집회는 선동당한 국민들이 만든 최악의 결과라고 보도했다. 이것도 네. 가짜죠.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오늘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요. 김수현, 안소희 결혼. 이게 중국에서 만드는 가짜 뉴스예요. 연예계까지. 그 연예계까지 이게 가짜 뉴스가 퍼져서 예. 이게 지금 뭐 미국 대선에서 가짜 뉴스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는데 예. 예컨대 힐러리 후보가 성매매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가짜 뉴스가 있었고요. 근데 이게 또 보면 예. 쫙 읽어보면은 진짜 무슨 기사처럼 그렇게 딱 짜임새 있게 돼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현재 기사처럼 그러니까 페이크 뉴스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페이크 뉴스를 만드는 앱이 있어요. 애플리케이션이. 예. 거기에 정보만 딱 집어넣으면 신문이나 방송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서 예. 거기에 주로 활용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정치적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서 신문처럼 만드는 그런 형태도 있고요. 또 예. JTBC 같은 경우에는 일부 그 인터넷 매체가 JTBC의 PC를 가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서 가짜뉴스를 만들어낸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과 가짜뉴스는 도대체 누가 왜 만드는 겁니까? 크게 약 3가지 정도의 만드는 부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경제적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로 돈이 돼요? 예, 돈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케도니아에 사는 17살 소년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트럼프가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서요. 예. 약 6만 불을 벌었어요. 거기에 광고가 붙게 되니까 클릭이 높아지면 광고료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남에게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통로가 SNS나 인터넷 매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로 얘기하면 포털 사이트나 SNS 사이트인데 그 SNS에 뭔가 자극적이고 사람들의 눈길을 갈 만한 기사를 만들어내서 유포를 시키면 그 사람의 존재감이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걸 또 자기 만족의 도구로 삼는 경우.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질이 안 좋은 게 정치적 이유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아까 오늘 앞서서 설명해 주셨듯이 박영수 특검의 공정성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서 네.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에 유리하게 하거나 예.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정치 세력에게는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짜뉴스로는 돈 번 데가 아직은 없는 거 아니에요? 크게 돈 버는 데는 없죠. 우리나라는 이제 포털 사이트를 접속에 들어가면 그 포털 사이트에서는 언론사에 일정 부분 돈을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클릭한 만큼의 광고료가 나가지만 예.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기사를 읽게 되면 그 광고료가 일반 언론사에 가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서 클릭을 유도해서 돈을 버는 경우는 우리나라는 조금 외국과 다르고요. 예. 우리는 주로 이제 정치적인 이유와 목적으로 만들어낸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네. 근데 이게 참 황당한 뉴스지만 이런 뉴스가 있었나 하다 보면 또 자기만 혼자 읽고 마음은 괜찮은데 여기저기 막 퍼나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냐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심리가 어떠냐면 좀 자기가 믿고 싶은 정보를 믿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 믿고 싶은 정보와 맞는 정보가 발견이 되면 그걸 적극적으로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한테 퍼나르기 시작합니다. 예. 예를 들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예. 그 정당의 이념이나 이슈와 맞는 그런 기사를 하나 어디서 발견하게 되면요. 예. 이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카톡이든 아니면 SNS든 페이스북이든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한테 확산시키는 거죠. 예. 그럼 그걸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정 교수님도 한두 번 받아보셨을 거예요. 이상한 예. 그런 예. 기사. 예. 근데 결국은 자기가 볼 때 좀 센세이셔널하고 남들이 볼 때 관심 가질 만하고 일반 뉴스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뉴스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려는 의욕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일반 우리 뉴스 소비자들 뭘 좀 주의하면 됩니까? 이런 거.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어떤 기사가 떴을 때는 예. 반드시 기존 언론사, CBS를 포함한 기존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키핑 과정이 있어서
사실 체크를 하는 단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예.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주로 페이크 뉴스를 만드는 데가 정치 집단이든 아니면 인터넷 매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예. 인터넷 매체나 정치 집단 같은 경우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조작을 하기 때문에 예. 뉴스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예. 기존의 언론 매체들의 보도 내용과 비교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금방 그렇죠. 이게 발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정말 본인이 볼 때 황당하고 이해 안 되는 기사가 떴을 때는 그 기사가 사실인지를 기존의 언론사들은 어떻게 보도하는지를 한번 비교해서 보면 네. 발견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대선이 다가오면 이런 가짜뉴스가 더 기승을 부릴 우려가 큰 거 아닙니까? 그럼요. 어떤 그 대책을 정치적으로 세워야 할까요? 그래서 이제 선관위가 사실은 이 그 가짜 뉴스를 적발해서 선거법으로 처벌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게 되면 이제 최상 7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선관위가 직접 나서서 가짜 뉴스를 처벌하는 거. 물론 명백한 거짓 가짜 뉴스는 제재를 해야 되겠지만 예. 혹시나 이것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어허. 그러니까 왜냐하면 언론사가 취재를 하는 과정은 의혹이 있거나 또는 믿을 만한 어떤 그 자료나 아니면 내부 고발자의 증언을 듣고서 기사를 쓰게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검찰이나 경찰처럼 완벽하게 모든 사실을 다 확인해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언론사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가 의혹 제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마저도 만약에 선관위에서 사실이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을 때 이거 가짜 뉴스다. 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예. 결국은 이제 정상적인 언론의 활동도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예. 그 경계선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관위가 만약에 제재를 하려면 가짜 뉴스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명백하게 누가 봐도 거짓인 것. 네. 예컨대 오늘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 이효 여사님이 재혼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건 명백하게 거짓이잖아요. 예. 또는 BBC가 이렇게 보도했다. 오늘 촛불 집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도를 했다. 이건 거짓이거든요. 예. 이렇게 누가 봐도 명백하게 거짓인 것을 사실인 것처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하되 네. 언론이 검증이나 아니면 의혹이 있는 공직자나 아니면 고위 관료가 의혹이 있는 부분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까지 제재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알겠습니다. 가짜 뉴스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선 개념 정립을 명확하게 하자. 예.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특검 박 대통령 대면 조사 잘 협의가 안 되나 봐요. 그렇습니다. 원래 내일 하는 걸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그 보도가 나왔다는 이유로 이 박근혜 대통령 측이 판을 깨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일정과 내용을 비공개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특검이 언론 플레이를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꼼수를 쓰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더 씌우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언론을 통해 나오는 대통령 측 관계자 주장을 보면은요. 특검이 그동안 피의 사실을 누설을 하고 심지어 수사 기록이나 증거물을 통째로 언론에 유출해 왔는데 이번 일정도 특검보 중에 한 사람이 특정 언론에 누설한 걸로 확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조사가 진행될 경우에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만 불리한 진술들을 언론에 계속 흘리는 그런 상황이 우려된다라는 거죠. 예. 일단 내일이 안 되더라도 모레로 미룰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것도 쉽지 않다라는 게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측의 이제 얘기고요. 예.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는 응한다고 계속 이제 입장을 밝혀왔고 또 특검 조사에 응해야 특검의 어떤 수사기한 연장 논리를 깰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든 합의는 좀 양측이 계속 시도하는 그림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 쪽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일단 대통령 측이 특검팀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잡힐 것인지가 논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상 사과나 그에 준하는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측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특검도 일단은 기자들 상대로 이것에 관련한 모든 설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 일체 말할 사항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상황을 볼 때는 대응책은 두 가지 정도가 언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간 대통령 측하고 이제 협의했던 사항을 모두 공개한 어떤 강경책으로 여론에 의한 압박을 시도하는 건데요. 네. 오늘 이규철 특검보가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다 정리해서 얘기를 하겠다.
부당한 것들도 포함해서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여기서 부당한 것들이라는 것은 대통령 측이 이 협의 과정에서 얘기한 이런저런 뭐 요구들이겠죠. 그렇겠죠. 박근혜 대통령 측의 법정 전술로 볼 때 이런 강경책에 의해서도 뭐 대면 조사는 안 되고 어떤 특검의 공정성 문제도 부각시키고 끝날 가능성이 있다. 이건 이제 이 경우의 약점인 것 같고요. 둘째는 뭐 대통령 측이 요구하는 대로 사과 등의 어떤 적절한 조치를 하고 다시 일정을 잡는 것입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현재 대면 조사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의 수가 이제 언급이 되는데요. 예. 대통령을 조사를 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어떤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렇게 되면 대면 조사 자체는 성사될 가능성이 이제 커지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든 특검이 대통령 측에 끌려다니는 상황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압수수색이 안 되고 있는 거 이것도 이제 문제인데요. 특검은 대통령 대면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의 순서는 유동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결국 대통령 조사 이후로 압수수색을 미루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참 어렵군요. 우병우 전 수석 관련 수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늦어도 다음 주 주말까지는 우병우 전 수석 조사한다 이런 이제 방침을 세운 것으로 특검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병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자신을 내사한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죠. 최근에는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이 반대하는데도 그냥 하세요라면서 문체부 국과장급 5명의 좌천석 인사를 지시했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고요. 예. 유재경 미얀마 대사의 전임인 이백순 대사의 자녀 이중국적 문제를 제기를 해서 인사 조치시켰다 이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아들 보직 특혜 이 문제가 지금 계속 언론을 통해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에 전부 이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런데 특검이 지금 시간이 모자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병우 전 수석 관련 수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 검찰 손까지 이제 넘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순실 씨는 그동안 특검에 계속 안 나와가지고 체포영장까지 2번 발부했었는데 이번에는 제발로 나온다고 그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에 진행되는 조사에 나오기로 했다는데요. 이규철 특검보는 내일 최순실 씨가 출석을 하면 모든 혐의에 대해서 다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2차례 집행된 체포영장은 각각 2대 입학 학사비리 및 업무방해 혐의 그리고 미얀마 공적개발운동 사업에서 뒷돈을 챙겼다라는 이제 알선수재 혐의 이 2가지가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그 수사 범위가 아니었던 거 삼성 관련 뇌물수 혐의 이걸 이제 물어볼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김기춘, 조윤선 이제 전 장관 등등이 연루되어 있는 블랙리스트 의혹 여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최순실 씨가 묵비권 행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사에 성과가 있겠느냐 이건 좀 미지수인 그런 상황이죠. 네. 굳이 최순실 씨가 나오겠다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언론은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 얘기 중에는 최순실 씨가 자신에 대한 특검 신문을 좀 파악을 해서 특검의 수사 진척 상황 그리고 흐름을 좀 짚어보려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비유하자면 패를 확인해보고 일종의 이제 응수타진을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냐는 건데요. 지금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공동 전선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이 조사 과정에서 뭘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 일정이나 이후 탄핵 심판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참 조직적으로 움직이는군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구제역 걱정입니다. 이번엔 경기도 연천군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됐어요. 충북, 전북, 경기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국으로 이미 확산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 경기 연천 지역의 젖소 사육 농가에서 10마리의 소가 침을 흘리고 그리고 수포 등의 증상을 보인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한 100마리 정도 젖소를 키우는 농가라고 하고요. 간이 검사를 해봤더니 3마리 전부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고 해서 일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고 이 뭐 간이 검사에서 어쨌든 양성 반응 나왔기 때문에 이 농가에서 사육 중인 젖소는 모두 토살 처분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기도 연천군이 이제 대한민국 최북단 지역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예.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보은 여기하고 200km 이상 떨어져 있고요. 또 정읍과도 150km 이상 떨어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통상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확산 범위는 육지의 경우에는 한 60km 정도를 본다는데 결국 이게 이 정도까지 이제 전파됐다는 거는 중간에 다른 지역을 또 거쳐서 이제 바이러스가 갔거나 또 다른 전파 경로, 예를 들면 차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경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방역 당국은 일단 바이러스가 어디서 유입됐고 어떻게 확산됐느냐에 대해서는 뭐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앞으로 일주일 정도가 고비라고 보고 오늘부터 전국 소 314만 마리에 대해서 백신을 일제히 접종한다 이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항체가 형성되려면 한 1주에서 2주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것도 문제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 이건 조금 좀 주춤하나 싶었더니 그 바이러스가 야생 조류들에서 또 무더기로 검출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남 여수에서는 수리부엉이, 경기 용인에서는 또 수리부엉이, 그리고 전북 고창에서 이제 2건이 있었는데 모두 가창오리 5마리가 이 폐사체로 발견이 됐거든요. 그 여기서 이 조류들, 야생 조류들에게는 H5N6형 고병원성 AI가 이제 감염된 것으로 이제 어제 실종 확인이 됐습니다. 그 외에 충남 홍성의 청둥오리, 또 전북 고창의 쇠기러기 2마리에서는 H5N8 이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야생조류 확진 건수가 총 53건으로 늘어났다는 것이죠. 특히 고창의 경우에는 두 유형의 바이러스가 모두 검출이 됐는데, 여기서 지금 가창오리가 한 10만 마리 정도가 삽교까지 쭉 이동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다고 하거든요. 네. 상당히 걱정이 된다 이런 상황이고, 전북 김제에 있는 산란계 농장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된 사례도 있고 해서 지금 계속 이제 그 닭까지 다시 전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 의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방역 당국은 야생조류 폐사체 수거 지점 반경 10km 이내 가금류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편 서울의 경우에는요, 한강 이제 이 도선장 앞에서 발견된 뿔론 병아리 이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가 지난 이 4일 정도에 발견이 됐죠. 이후에 반경 10km 가금류 이동 제한 그리고 방역을 실시했는데 어제 이제 그 사육 중인 모든 닭 643마리를 대상으로 검사를 했더니 일단 음성 반응이 나와서 이 10km 가금류 이동 제한은 좀 푸는 방향으로 지금 이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예. 서울시는 야생조류 서식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지금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있고요. 이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에는 직접 만지거나 접촉하지 말고 서울시 120 다산 콜센터나 서울시 AI 재난안전대책본부 1588-4060으로 신고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여파, 즉 AI 여파인지 닭고기 가격도 또 오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에 AI가 전국적으로 일어난 이후에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닭고기 가격이 좀 떨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수요가 회복되고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니까 이번 달 들어서는 또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한 30% 이상 가격이 올랐다고 하고요. 이마트, 롯데마트 지금 1kg당 한 4,900원에서 5,000원 사이였던 닭이 5,200원에서 5,300원까지 오른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구제역 여파도 지금 문제가 되는데요. 쇠고기하고 돼지고기 지금 수요가 지금 구제역 때문에 떨어져 있는데 이게 닭고기로 몰릴 경우에는 닭고기 가격이 추가로 인상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소, 돼지 가격도 구제역 이후에는 다시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실제 2010년, 2011년 구제역 파동 당시에 같은 이제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다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류 독감의 구제역 이게 또 지나고 나면은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가격 참 이런 일이 아예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못 막나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미디어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직장 선배들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 여성은 회사의 성추행 사건을 알렸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랐어요. 하지만 도리어 회사는 명예훼손이라면서 피해자를 고소했습니다. 결국 그 명예훼손 사건 며칠 전 무죄 선고가 내려졌고 어제 그 피해자가 직접 얼굴을 내밀고 기자회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오늘 출판업계에서 벌어지는 이 성폭력, 성추행 문제 조금 깊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사건의 그 피해 여성과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해 오신 분, 언론노조 출판노동협의회 여성위원 맡고 계십니다. 박진희 씨가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이게 작년 5월에 피해자가 직장 선배들로부터 언어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던 사건입니다. 선배들? 한 네. 명이 아닙니까? 예, 가해자가 2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피해를 당했다라고 회사에 알렸고. 그렇죠. 혹시 또 회사에는 피해자가 먼저 사실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네. 이제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압박감이나 이런 걸 심하게 느끼고 실신을 했다가 이걸 보고 겁을 먹은 가해자가 이제 윗선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면서 알려진 거죠. 네. 인터넷이나 SNS 상에도 혹시 이런 피해 사실을 알렸나요? 그렇죠. 이후에 이제 회사로부터 오히려 해고 통보를 받게 돼요. 갑자기 근태 지적을 하면서 같이 일하지 못하겠다라면서 이제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고 이후에 이제 피해자인 자신이 이렇게 회사를 나가야 되는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이제 온라인상에 이 사실을 고발하고 공개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고발된 내용을 가지고 명예훼손이다라고 고소까지 가고. 네, 맞습니다. 그게 지난 2월 2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거죠. 네. 회사 측은 그 판결을 받아들이고 잘못했다고 공식 사과를 했다면서요.
네, 일단은 회사 쪽에서 일방적으로 일단 공식 입장문을 낸 상황이죠. 네네. 일단 어제 노조를 통해서 사과할 뜻이 있다는 뜻을 밝혀오기는 했지만 이제 구체적인 어떤 이행이나 이런 것들은 피해자와 이제 협의를 통해서 예. 확정을 하고 끝까지 이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어제 것 기자회견 자리는 그럼 어떤 의미에서 마련된 기자회견입니까? 일단은 사실 재판 과정 동안에는 피해자가 아무래도 이제 재판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압박이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예. 이런 걸 공개적으로 뭔가 이야기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법적으로도 확실하게 증명이 됐고 그래서 좀 더 심적인 압박감을 던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그간 이제 억울했던 이런 상황들을 좀 더 솔직하게 털어놓는 자리를 마련한 거죠. 예. 출판업계 이런 성폭력, 성추행 그 실태에 대한 조사도 이미 한참 전에 한번 진행된 바가 있었죠. 네, 작년 가을에 진행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이 직접 이렇게 기자회견 자리에 나와서 본인의 이야기를 한 것은 이분이 최초라면서요. 그렇죠. 기자회견을 가졌던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분 전화로 잠깐 연결해서 직접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상 익명으로 진행을 하겠고 이 음성 변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자, 지금 나와 계시죠? 네. 네, 어제 기자회견장에 나오셨는데 참 나오기까지 마음 먹기 어려우셨죠? 네. 내 마음은 먹기 어려웠던 것 같은데, 제가 직접 나서야겠다는 이유가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기자회견장에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나서야 된다는 그 확실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살기 위해서 침묵을 했었고, 또 가해자들을 찾아가서 저를 대신해서 얘기해줄 가족조차 없었던 그런 약간 사이드에 몰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속수무책으로 다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공공기관 수주를 하는 게 거의 90%에 육박하게 되는데 예. 이제 세금을 가지고 이 회사가 디자인 업계에서 굉장한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용인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직접 고발을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이야기겠습니다만은 네. 어떤 피해를 당하셨는지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작년 5월 5일 날 이제 회사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술자리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선배들에게 신체적인 접촉과 그리고 언어적인 폭력을 당했는데 이제 회사 측에 그것을 알리고 나서는 한 달 뒤에 저는 해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제가 마치 잘못한 사람인 양 숨어서 아무런 경제활동도 하지 못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됐고 예. 그리고 또 저는 우울증이라던가 아니면 수면장애라던가 자살 충동이 굉장히 심해져서 이제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많고 그리고 자살 충동이 너무 심해서 유서 같은 거를 내가 살아있지 않았다면 고소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정작 피해자인데 해고당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서 재판까지 받고 참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했었던 거죠? 회사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할 거라고 협박을 많이 받았었는데 회사가 그래도 처음에는 명예훼손을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철회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제 글을 지웠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까지 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요. 하하. 네,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 앞으로 제가 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일을 다짐을 하고 회사는 끝까지 너로 인해서 우리의 회사가 힘들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회사 측의 피해를 호소를 많이 했었어요. 저는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가해자를 고소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왠지 대립각을 세우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권유를 받고 그 가해자를 아주 헐값에 이제 고소 취하를 해주게 되었는데 네. 나중에 고소장이 날라왔더라고요. 네, 네.
참 악질적으로 피해자의 고소는 취하게 만들고 자기들은 고소하고 하지만 아무튼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났고 해당 회사가 오늘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법원 판결 받아들여서 남아있는 형사 고소도 다 취하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네. 혹시 회사에서 연락 받으신 거 있어요? 저한테 전혀 연락 받은 게 아직 없어요? 없고요. 네. 그리고 이것은 사전에 아무런 상의 없이 발표된 약간 날치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사과를 하려면 피해 당사자한테 직접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게 화가 난 대중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는 사과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되려면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사과할 뿐 아니라 이 해고도 무효로 만들고 가해한 사람들은 처벌받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저희도 함께 계속 지켜볼 테니까요. 기운 내시기 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진희 씨. 참, 네. 좀 악질적인 회사네요.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해고 통보하고 피해 사실을 여기 알리니까 당신 명예훼손 소송 당할 수 있다 이러면서 그 글 지워라라고 하고 네. 가해자 고소한 거 고소 취하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래놓고 고소 취하니까 정작 자기들은 또 고소하고 이게 어떤 회사입니까? 이미 언론을 통해서 여러 차례 공개가 돼서 디자인 소호라는 회사이고요. 네. 그 공공기관이나 이런 업체들의 이제 사보나 뭐 잡지나 이런 것들을 발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입찰을 통해서 일감을 따내서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는 그런 회사인 거죠. 네. 이 피해자가 지금 주장하듯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받는다는 것은 사실 국민의 세금을 상당 부분 자기네 수입으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더 분개스럽다는 거예요, 이 피해자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앞으로 이 피해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공식 사과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직접 연락도 받지 못했는데 네. 사과뿐 아니라 해고 부분 철회되고 가해자 부분 처벌되고 이런 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돼야 한다고 보세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피해자와 논의를 해서 일단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사과 그리고 즉각적인 고소 철회 이런 내용들이 받아지고 나면 이후에 이제 사실 피해자는 이제 너무 여기서 힘든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회사에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고. 네, 그럴 예. 생각은 없지만 어쨌든 일상으로 복귀하고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려면 회사에서도 어떤 뭐 피해 보상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되고 저희 이제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것들을 끝까지 성실하게 이행해야지 그걸 예. 이제 마무리됐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작년 가을에 언론노조 출판노동협의회에서 출판노동자 이 성폭력 성추행 실태조사 하신 게 있잖아요. 네네. 그 결과를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 봤습니다만 네네.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네네. 간단히 좀 결과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이 출판 산업이 굉장히, 영세한 사업장들이 네. 많은 곳이에요. 30인 미만이고, 그래서 뭐 노사협의회도 없고, 노동조합은 당연히 없고, 이런 곳이라서, 기본적으로 회사에서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할 어떤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이 출판계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그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45%를 차지했고요. 받기는 했지만 형식적이고 실효성 없는 내용에 그쳤다는 답은 39%에 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영세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주들이 어떤 이런 문제들을 이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장치들이 전혀 없는 그렇군요. 상태인 거죠. 성폭력 성추행을 직접 당했다는 응답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전체 응답 가운데 한 9% 정도의 분들이 이제 언어적인 그리고 뭐 신체적인 어떤 시각적인 이런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을 경험했다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69%가요? 네. 이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이 조사? 네. 당사자들이 직접 이 출판계 현업 종사자들이 참여한 거기 때문에 10명 중에 7명이 피해를 당했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성폭력이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극단적인 그런 것 말고도 일상 속에서 어떤 여성 비하 발언이라든지 네. 뭐 외모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든지 뭐 음란물을 이렇게 다른 직원들이 있는 데서 예. 본다든지 여러 가지 유형 굉장히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수치라고 봅니다. 다른 업계는 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요, 사실, 이게, 물론 이제 출판계 한정에서 진행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출판계도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는 일터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별로 사실은
별로 수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69%가 각종의 성폭력, 성추행을 당했다. 네네. 그중에 신체적인 성폭력, 성추행을 당했다는 몇 프로쯤 나왔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뭐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다든지 뭐 포옹을 한다든지 이렇게 응답해 주신 분은 32% 정도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성폭력이나 성추행 당했다라고 하는 전체 69% 가운데서 그렇죠. 무려 30% 넘게가 신체적 성폭력까지 당했다. 네네. 네. 조금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워낙 영세하고 30인 미만, 뭐 사실은 한 4-5명 일하는 출판사도 워낙 많잖아요. 그럼요.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유독 이 업계가 그렇게 심각한 겁니까? 쉽게 말씀을 드려서 10인 미만 사업장들도 굉장히 많은데 10인 이상은 법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되지만 10인 예. 미만은 그런 의무도 제도적인 없고. 장치가 없거든요. 예. 어떤 사장이 이런 걸 이제 강제하지도 않는데 알아서 이런 것들을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족적인 분위기를 강요하고 또 작고 이제 폐쇄적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될 여지가 없는 것이죠. 내부적으로는. 또 일의 특성상 뭐 밤샘 작업 이런 것들도 비일비재 있죠? 그렇죠. 이제 마감 일정이 잡히거나 하면 당연히 이제 뭐 날을 새야 된다든지 늦게까지 근무를 해야 된다든지 뭐 주말 근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죠. 네. 그런데 실태조사 결과로 보면 참 너무나 많은 여성이 이런 성폭력,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네.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거나 법적 대응으로 나가는 케이스는 극히 드문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뭐 직장 내 성폭력이든 아니든 성폭력은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이걸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게 굉장히 터부시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다가 이게 내부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워낙 영세하고 이 안에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매뉴얼들은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제대로 해결이 될 리가 없는 겁니다. 조금 아까 경우처럼 네. 오히려 해고당하고 소송당하고 막 그렇죠. 이러니까. 네네네. 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저희가 그래서 이번 그 실태 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몇 가지 개선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네.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출판을 비롯해서 이제 문화산업에는 회사별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인 미만인 회사가 대부분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적인 이제 어떤 장치나 이런 것들에서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생기는 셈이죠. 예. 그래서 사용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이런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이제 관계 당국, 정부 부처 그리고 사용자, 노조가 함께 성폭력 예방 지침을 마련해서 이 고충 처리 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예. 이걸 통해서 노사 그리고 이제 정부가 공동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출판 관련 교육 기관에도 그리고 이제 출판 관련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런 내용을 반영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죠. 네. 그리고 이 영화 산업에는 영화인 신문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체불이나 각종 분쟁이 있는 이제 회사들에는 관련 정부에서 진행하는 지원 산업들을 이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제도를 출판 쪽에도 이제 도입을 하고 그리고 문체부 산하의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출판 예비 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국가 세금으로 이제 운영은 출판인 회의라는 이제 출판은 사용자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거지만 예. 이런 교육기관이 어쨌든 국가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도서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예비 학교와 같은 이런 프로그램에서 배제시키는. 예,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는 회사는 빼버린다. 네네 이런 그런 식의. 페널티 제도가 필요한 거죠. 예. 네. 정부와 사용자 쪽에 좀 제도적인 여러 가지 네. 요청 사항들을 지금 해주셨는데 네. 일단은 출판 노동자분들이 조금 더 좀 단합해서 네네. 목소리를 내고 네네. 피해를 조금 더 사회에 좀 고발하고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할 것 같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좀 앞장서서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론노조 출판노동협의회 여성위원 맡고 계시죠. 박진희 여성위원이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가 용산에 화상 경마장을 개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장 2년 전부터 입점 반대 움직임이 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개장을 강행한 거예요. 또 화상 경마장 바로 옆에
성심여중고가 있었죠. 누가 반대했는가 보니까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도 반대했고 서울시장도, 서울시 교육감도, 국회의원도, 서울시 의원, 용산구청장, 용산구 의원 전원, 또 용산구 주민 17만 명 모두가 반대했는데도 네, 화상경마장은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앞에서는 1000일 넘게 이 반대 노숙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수미 안진걸의 외부자들에서 오늘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은수미 전 의원, 참여연대의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처음 그 경마장 개장한다고 할 때 논란 때부터 저희 방송에서 다뤘기 때문에 좀 알고는 있어요. 예. 근데 이 명분이 하나 있었죠. 이게 경마장은 전체 건물의 일부고 나머지는 주민을 위한 문화시설로 한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우기면서 됐었던 거죠. 강행이 됐었죠. 실제로 예. 그렇게 운영되고 있나요? 뭐 지금도 평일에 보면 뭐 노래교실 뭐 이런 것 좀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마사에는 이제 그 화상도박장은 도박장 건물이나 청소년 출입이나 고용이 금지되어 있는 업소라서요. 예. 청소년들은 이제 못 다니고 어른들 중심으로 일부 이용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편의가 하나 때문에 국민들을 도박 중도로 빠뜨리고 마을 공동체를 이렇게 위협하고 예. 학교 앞에 이 지금 전국 최대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25개층짜리입니다. 건물이. 네, 우리 여의도 이렇게 온효대교 지나가다 보면 오른쪽에 우뚝 솟은 건물이 딱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도심 한복판 문명국가의 수도 서울에 이런 게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25층 전체가 경마장은 아니죠? 예, 경마장은 한 이제 4-5개 쓰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문화센터라고 있고 사무공간도 있고 뭐 임대도 하겠다 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문화센터 하는 일종의 이장인 것이고 전체로는 화상도박장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더 심각한 건 저 키즈 카페 때문에 원래 은수미 의원님이 활동하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님들은 저희가 그건 막아놨습니다. 현재 근데 계속해서 키즈 카페도 열겠다 해서 열겠다. 예, 용산구청이 불허를 해놨어요. 용산구청 상대로 소송도 하고 있어요. 마사회가 정말 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설령 그 도박에 이렇게 우호적인 일부 시민이 있다 하더라도 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하는 것은 반대하실 거예요. 아니, 당연한 일이죠. 예. 그러니까 도심 도박장 반대 여론은 80%가 넘고요. 거기에 만약 키즈카페는 90%, 100% 가까이 반대하는 거거든요. 근데도 어렸을 때부터 도박에 친화적인 환경, 그다음에 부모들이 아이 맡겨놓고 도박을 시켜야 된다라는 예. 미명하에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거기다가 도박장 바로 다 아래층 이런 혹은 위층에 문화 공간을 만든다는 게 상상이 되세요? 어차피 부딪히게 돼 그 있거든요. 문화 공간에 오는 김에 한번 네, 그렇죠. 호기심 좀 가져보시죠. 그럼요. 라고 유혹하는 그렇죠. 거군요. 미끼용인 거예요. 상상을 해보면.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와서 좀 쉬시다가 그 위층이 도박장이래. 그럼 가보시는 거죠. 저는 더 이제 의원님도 뭐 분노하시는 전 더 분개하는 게 그래서 화상도박장이 화상도박장이라고 밝혀야 되잖아요. 화상경마장이라고 그렇게 하는 이름이 레츠런 문화공감센터예요. 그러니까 도박이 문화센터가 되어 있어요. 예, 이건 예.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정직하게 화상경마장, 화상도박장이라고 밝히든지요. 그러면 시민들이 경계라도 하고 주의라도 하고 지탄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딱 밖에서 보면요. 도박장이나 화상경마장이 티가 하나도 안 나요. 그냥 레츠런 문화센터. 문화공감센터. 아니 저는 뭘 공감한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이게 근데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면서요. 굉장히 많아요. 지금 좌석은 뭐 거의 꽉꽉 찬다고 나오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려우신 분들이 도박장이나 가보셨으면 저는 제가 이제 경륜장까지도 가봤었거든요. 이제 운영이 어떤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데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요. 미래의 희망이. 한탕에 빠져서. 그러면 혹여나 내게 행운이라도 올까 해서 10,000원, 뭐 하루 일당 10만 원 이런 거 쥐고 오세요. 그러니까 서민 등쳐서 돈 버는 구조인 거예요, 이 구조가. 간략하게 이제 통계 설명드리면 국민들께서도 아마 들으면 놀라실 거예요. 화상도박장이요. 화상경마장만 전국에 30개나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수도 서울에 10개나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30개. 마사의 매출이 8조가 좀 넘는데요. 그중에 이 화상 경마 도박장 매출은 5조가 넘습니다. 이게 주력이군요. 그게 다 서민 중산층 돈입니다. 주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관용 선생님도 굉장히 시사 전문가이신데
들어보면 깜 놀랍잖아요. 그러네요. 공기업인 마사회가 이런 짓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국민들 상대로 도박 장사를 해서 매출의 주력을 뽑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상 도박장 하나라도 줄인다 그러면 그렇게 용을 쓰고 막 로비도 하고 이상한 짓도 해서 이렇게 관철시켜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 주민들은 가는 데마다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상 도박장이 더 있습니다. 방금 은수미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상 경륜장과 화상 경정장이 있어요. 자전거, 예. 보트 이런 거. 경주까지 보트, 해서 예. 그렇게 전국에 68개나 됩니다. 다 합쳐서요. 화상 경마장까지 해서. 그래서 한 10조 안팎의 매출이 있어요. 이거 다 누구 돈이냐는 거죠. 서민 중산층들이 거기 가서 힘들게 번 돈을 그리고 이런 경마, 예. 경륜, 뺏기고 경정 있어요. 이런 거를 정부나 공기업이 하는 이런 사례가 다른 나라에 선진국이 있어요? 다른 나라는 민간에 맡기죠. 민간에 이렇게 공기업이 나서서 민간에 하면, 맡기면서 예. 규제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철저하고. 이건 정부가 나서서 예. 도박판을 벌이는 거 아닙니까? 라스베가스 사마귀의 도박장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도심이라든지 주택가 특히 학교 앞에는 학생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여기 용산 화상경마장이 성심여중고로부터 딱 215m쯤 거리에 있어요. 창문을 열면 보여요. 보통 우리 창문 열고 꿈을 이야기하잖아요, 학생들이. 그 학교가 박근혜 대통령 모교 아닙니까? 박근혜 예. 대통령 모교에서 또 유명하죠. 근데 모교 앞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신경도 안 쓰십니다.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라스베가스에 세우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아예 근절하면 좋겠지만 정하고 싶으면 학생들, 주민들 보이지 않는 데 가서 따로 니네들이 해라. 멀리 가서 그냥 돈 쓰고 하라는 거거든요. 예. 그것도 저희는 반대하지만 예. 어쨌든 사회가 현대 문명국가 타협한 건 딱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해라는 거죠. 그 2015년에 문 열기 전부터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종 분쟁도 있었고. 예. 근데 어떻게 이게 허가가 됐어요? 주민 의견 수렴 이런 절차가 아니요. 처음에는 주민들이 몰랐어요. 왜냐하면 예. 문화센터로 처음에 신축 허가를 냈기 때문에 건축 건축문화센터, 허가를 집회시설 이렇게 되어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및 집회 시설. 예. 그러니 이건 뭐 주민에게 몰랐죠. 물어보거나 이럴 수도 없고 주민들은 몰랐고요. 주민한테 물어볼 의무 사항도 아니고.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신축을 했고 2012년에나 되어서야 경마장이라는 게 알려진 알려졌고. 거예요. 예. 근데 이미 건물은 들어서 버려 허가 나서 들어섰고 그다음에 2013년은 그 현명관 전 이 마사회장이 또 이 권력에 가까우신 분이다 보니 예, 또 그냥 무지막지하게 추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정말 심각하게 문제제기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이거- 새누리당부터 시작해서 마사회 관련자 몇 명 형사처벌 당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예. 이 과정에서 이분들이 이걸 찬성할 국민이 누가 했겠어요, 주민이. 그러니까 근데 찬성 여론을 만들어야 되니까 서명 하나 하면 뭐 1,000원을 주겠다, 뭐 이런 해서 비자금을 카드깡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어요. 마사회 비자금 예, 비자금 만들어서 만들어서 찬성 여론을 조작하는 데 조작하고. 썼다. 예.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나 조희영 교육감이 반대하러 오면 경비원들을 불법적으로 고용해가지고 이제 정가가 있는 분들을 불법적으로 고용, 경비법에 금지되어 있는 상황인데. 정과자는 예. 경비원을 쓰면 안 되죠. 예, 그렇죠. 그래서 고용한 다음에 그것도 불법이었는데 그다음에 또 한 번 불법을 합니다. 사복을 입혀요. 그래서 찬성하는 주민인 것처럼 해가지고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박원순 시장 물러가라, 조희영 교육감 물러가라 막 그러는 거예요. 경비원이 사복 입고. 네, 그래서 그렇죠. 저희들은 처음에 은수미 의원님이나 을지로위원회 의원님도 여러 번 오셨으니까 찬성하는 일부 시민들이 계시나 보다 하고 알고 봤더니 나중에 마사회가 동원한 돈으로 이야. 이런 분들이었어요. 이런 일을 공기업이 저질렀다니까요. 거의 조폭 수준이네요. 아, 이거 새누리당 의원님들도요. 거의 100%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라고 막 혼냈는데 안 통하는 거예요. 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비서실장 후보로까지 거론된 현명관이라는 분이 마사회장이. 마사회장. 마사회장이었어서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는 느꼈어요. 이 정권이 굉장히 무도하고 상식밖의 정권인데 몇몇 실세들은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고 있구나. 박근혜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전형적으로 용산 화상 도박장 문제가 그런 걸 다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2013년 5월 1일 날 대책이 만들어서 1379일째 노숙 농성은 1114일째 비가 오나 눈이 맞아요. 오나 지금도 하고 하고 계세요. 있어요. 가장 빠른 건 새로운 정권 세워가지고 없애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쉬워요. 이게 공기업이기 때문에.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예, 이거 그럼요. 무조건 바꿀 수 있어요. 사행선합통합감독위원회도 있잖아요. 예, 예. 이런 도박 함부로 늘리지 말라고 정부가 애써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우리가 바다 이야기 사태로 얼마나 큰 홍역을 치렀습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쭉 말씀 들어보니까 마사회 현명관 전 회장 뭐 밀어붙인 것도 있습니다만 또 정부가 계속 방조를 하고 도와줬군요. 그렇죠. 결국은 그 결국은 서울시도 그런 거죠. 용산구도 반대하는데
정부가 계속 도와준 그렇죠. 거군요. 아까 국민들, 시민들 모두가 반대하는데 정부가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도박으로 번 돈을 가지고 어디다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돈 벌겠다. 예. 그래서 말을 안 들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권 교체해서 이걸 반드시 없애는 것이 저는 공약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용산 화상경마장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마사회도 좀 문제 아닙니까? 마사회 전체가 정말 심각한데요. 비정규직이 무지하게 많고, 그다음에 산재가 1위인 기업이에요. 산업재해가? 예, 왜냐하면 마사회에 무슨 산업재해가? 아니 이제 조선소보다도 1위예요? 예. 왜요? 그게 왜 그러냐면 건설보다도 1위예요? 아마 그 직종에 있어서는 1위인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 그 직종으로 1위인데 13%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3명은 무조건 산재를 당해요. 산재가 은폐를 하는데도. 왜요? 왜?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볼 때 멋있게 말을 타는 과정만 보잖아요. 근데 그 말을 새끼말서부터 시작해서 기수하고 말이 한 몸으로 달리기 직전까지 조련을 시키고. 조련사들. 예, 조련시키고 끊임없이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말이 굉장히 거친 동물이에요. 특히 환경이 안 좋으면 좁은 데 밀어 넣거나 그러면 물거나 밟거나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래된 조련사들도 다쳐요. 조련사들은 다 비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 중에서도 최하인 게 비정규직조차도 안 되는 하청이라 개인 하청이라고. 개인 하청. 그러니까 자영업 신분인 거예요. 특수고용 신분.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다가 골프장 캐디나 그런 학습지 교사 같은 그런 형식으로. 예, 그러니까 노조도 만들기가 조금 힘들 때 노조도 있어요. 네. 근데 마사회가 3군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주 마사회 같은 경우는 바뀌어지긴 했는데 그분들이 그 조련하시는 분들이 마방 옆에 휴게실이 자그맣게 있는데 제가 처음에 2013년에 갔을 때 그 휴게실 사면벽이 곰팡이가 들어 있었어요. 아이고. 그리고 본부 직원이 먹는 식당하고 이 비정규직들이 먹는 식당이 달라요. 네. 음식도 다르고 완전한 차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사회는 국민 전체를 도박으로 돈 뜯고 그다음에 고용한 사람들은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서 돈 들어. 또 산업재해 위험 앞에 그냥 방치하고. 예. 굉장히 심각한 조직이에요, 마사회가. 역시 도박이나 민생은 안진거리지만 노동 문제는 은숨입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마필관리사 노동조합도 있어요. 또 조교협회도 있고 조교나 마필관리사나 기수 선생님들이 말과 혼연일체돼야 되는데 말이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어가지고 많이 다쳐요. 그래서 산재가 그 분야에서 1위인 거 맞고요. 그래서 그 피눈물 흘리면서 국회도 여러 번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고 그런 대책을 안 세운다. 한명관 회장이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그러니까 마필관리사 분들하고 뭐 조교협회 이런 분들하고 본부하고 다 합쳐가지고 산재 예방 대책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산재 절감 뭐 이런 계획도 추진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니터링을 하기도 힘들고 지금 이제 저도 낙선을 해버려서 더 이상 모니터링도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의원님 말씀하신 실제 오프라인 경마장은 제주하고 부산하고 과천하고 딱 3개 있잖아요. 뭐 또 하나 더 늘린다 해서 논란도 되고 있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비정규직 남용이 되고 산재가 막 심하고 그럼 이제 전국의 30개 화상도박장은 또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대부분 또 알바 청년들 고용을 남발합니다. 비정규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규직도 산재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도 일리를 다툰다고 공기업에서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그 경마장을 늘리는 과정에서 화상 경마장 도박장 늘리는 과정에서 뭐 주민을 매수한다든지 조작한다든지 이런 걸로 여러 번 구설수 올랐어요. 이게 용산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대전도 갑자기 주택가에서 상가 밀집 지역에서 도박장을 2배로 늘리겠다는 식으로 추진해가지고 거기도 지금 대전 올평동에서도 주민들이 반대 캠페인하고 있고 얼마 전 또 강원도 홍천에 갑자기 또 늘리겠다 해서 충남 홍성이 갑자기 늘리겠다 그래가지고 그 주민들이 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그러니까 문만 열면 떼돈을 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입장에서 계속 가면서 각종 공작을 펼쳐서 지자체 조금 세금 늘어나는 걸 빌미로 막 믿기로 해가지고 그럼 주민 공동체가 막 갈라지고 가는 데마다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마사회는 항상 입만 벌리면 이건 도박이 아니라 레저다. 건강한 레저 문화다. 이렇게 하고 자기들의 수익금은 또 상당 부분 복지기금으로 쓴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만 지금 두 분의 증언을 쭉 들어보니까
역시 도박 사업자이면서 조폭 수준의 일들을 계속 해오고 그렇죠. 있고. 그걸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박근혜 정권의 성격하고 비슷한 게 아닌가. 완전히 정권이 도박판 아닌가라는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근데 거의 거침이 없어요. 마사회가 꽤 오래된 조직인데 그렇죠. 정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처럼 거침이 없었던 적이 예, 처음이에요. 맞습니다. 실제 이번 노원천 최순실 씨 관련해서도 또 한 번 구설수에 올랐죠. 그럼요. 그렇죠. 그 현명관 마사 네. 회장이 삼성 출신이고 예. 또 삼성과 최순실 박근혜 특수관계랑 연루되어 있고 승마협회. 특히 또 말이잖아요. 그쪽이 승마협회, 주로 마사회. 그래서 거기다 예. 문건도 이 발견이 됐죠. 최근에 폭로가 된 게, 그러니까 삼성하고 마사회하고 승마협회가 역할을 분담해서 정유라를 지원하기로 예, 하는 예. 그런 문건들이 요즘 이제 공개가 되면서 사실 굉장히 깊숙이 서로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그 김영건 의원님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농림해양 수산에 있는 의원님이 실제로 밝혔죠. 뭐 마방과 말 3마리 뭐 특혜 지원도 해줬고 마사에서 관리비도 면제해주고 훈련도 정유라에게. 지원해주고. 네. 예. 그러니까 현명관과 박근혜와 삼성과 최순실 사이에 일종의 모종의 커넥션의 그런 일이 특혜. 부당한 지원 사실 다 이런 거 배임이거든요. 그런 죄가 있었던 거. 예. 거기에다가 그건 이제 마사의 특검이 예. 수사 예, 이것도 중인 지금 거고요. 수사 중원하고 마사의 유명한 그 감독님이 있었어요. 승마 감독 박재홍 이분이 이제 은메달리스트도 했던 분인데 이분도 독일로도 보냈어요. 마사회에서 그렇죠. 정유라를 지원해달라. 근데 이분이 되게 양심적이고 선수로서 이제 지조가 있었던 분이에요. 가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럼 보니까 이건 정유라에 대한 특혜 지원용으로 내가 악용된 것 같아서 중간에 2달 만인가 이렇게 귀국해서 그 내용도 밝혔죠. 그렇죠. 그분이 거기다 녹취록 몇백억 지원이 뭐 네, 있을 예정이었다. 녹취록에서 특히 뭐 지원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정유라의 상태가 예. 아이를 낳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훈련할 그렇게 상황이 훈련할 아니다. 상황이 아니다. 네. 자기가 보기에는 아주 솔직하게 밝히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 본인이 나를 믿기로 해가지고 마사에 몇백억 지원을 받아내려고 했던 술수관이라서 언론 보도에도 최순실 그 일당이 마사의 예산까지 전용하려고 기도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의혹이니까 저희도 의혹이라고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사회가 진짜 내부자 가운데 하나였군요. 네. 아,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권수미 전 의원이 아까 표현이 탁 귀에 들어오는데 마사회 입장에선 온 국민이 봉이군요. 그렇죠. 경마장으로 끌어들여서 예. 돈 뜯고 직원들은 비정규직이나 알바생으로 고용해서 돈 돈 뜯고 뜯고 그리고 횡령하고 배임하고 카드 깡하고 그렇게 해서 생긴 돈 가지고 정유라 같은 사람 지원하고 그러면서 그리고 권력의 뒷배를 얻고 일부는 막 마치 서민 기금으로 주는 것 복지기금. 근데 결국은 서민 등쳐서 예.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주머니에서 100원 걷어가서 1원 정도 다시 예. 되돌려주는 거예요. 지자체 세금 좀 납부도 하고 있고 네. 뭐 농어촌 복지금 같은 거 내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뭐 그런 걸 무조건 부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일부 오프라인 경마장이 공원 기능을 일부 하는 건 사실이죠. 과창 경마 공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오프라인보다는 화상 경마장 그렇죠. 이것은 이거 레저라고 하면 누가 지나가는 삼척동자도 웃죠. 이건 100% 도박이고 법에도 도박이라 되어 있습니다. 지난 예. 2014년에 그 일반인들의 도박 중독 유병률이 5.2%가 예. 나왔는데 경마장 이용한 사람들의 도박 중독 유병률은 36%로 나왔어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도박은 이거- 습성이고 관행이거든요. 그 습관이고. 뭐 백보를 양보해도 아무튼 화상 경마장은요 가시면 안 되는 곳이고 그렇죠. 생기면 안 되는 네. 곳이고 제가 진짜 끔찍한 이 동네에 속하는 격언 하나 알려드리면 온수를 정말 미워하고 망하게 하려면 화상 경마장을 소개해달라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이 동네에. 자, 오늘 이야기 네. 시작은 화상 경마장으로 시작했는데 일단 우상 경마장부터 줄여나가야 되고요. 그럼요. 좀 더 예. 근본적으로는 뭐 마사회 이런 게 왜 공기업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지부터 또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경마 경정 경륜을 하고 있는 이 체계, 예. 이 시스템부터 근본적으로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예, 그렇죠. 정부가 도박을 합법적으로 조장하니까 민간에서도 도박하면서 내가 뭔 잘못이냐 정부도 도박하는데 이렇게 항변해서 실제로 법정에서 그렇게 항변하는 피고인들이 꽤 있습니다. 예, 이 대목만 해도 할 일이 참 많고. 예 맞습니다. 네. 그동안 참 어찌 보면 약간 미친 나라처럼 경마 경정 경륜을 막 널리 뭐 지자체도 막 나서서 네. 복권 사업에 뛰어들고 네.
전국에 68개 거기에다 지금 내국인 카지노 하나 있는데 강원랜드 지금 부산이나 새만금에 또 늘린다잖아요. 내국인 카지노는 카지노를. 뭐 여기저기서 다 하고자. 예, 그러면 정말 국민들 전부 다 도박꾼으로 다 만들겠다는 건데 이게 정부나 지자체가 할 일은 아닌 거죠. 오히려 말려야 될 정부나 지자체가.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제대로 된 내부자 감시를 좀 한 것 같네요. 예. 은수미 전 의원 그리고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짜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지금 가짜 뉴스가 아주 큰 문제예요. 어떻게 봐야 할까?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 연결합니다. 최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박영수 특검 말고도 또 요새 유명한 가짜 뉴스 몇 개 있죠? 좀 소개해 주시면. 뭐 예를 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경제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 아하. 거짓말이죠. 예. 영국 BBC가 한국 촛불 집회는 선동당한 국민들이 만든 최악의 결과라고 보도했다. 이것도 네. 가짜죠.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오늘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요. 김수현, 안소희 결혼. 이게 중국에서 만드는 가짜 뉴스예요. 연예계까지. 그 연예계까지 이게 가짜 뉴스가 퍼져서 예. 이게 지금 뭐 미국 대선에서 가짜 뉴스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는데 예. 예컨대 힐러리 후보가 성매매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어이구. 가짜 뉴스가 있었고요. 근데 이게 또 보면 예. 쫙 읽어보면은 진짜 무슨 기사처럼 그렇게 딱 짜임새 있게 돼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현재 기사처럼 그러니까 페이크 뉴스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페이크 뉴스를 만드는 앱이 있어요. 애플리케이션이. 예. 거기에 정보만 딱 집어넣으면 신문이나 방송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서 예. 거기에 주로 활용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정치적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서 신문처럼 만드는 그런 형태도 있고요. 또 예. JTBC 같은 경우에는 일부 그 인터넷 매체가 JTBC의 PC를 가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서 가짜뉴스를 만들어낸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과 가짜뉴스는 도대체 누가 왜 만드는 겁니까? 크게 약 3가지 정도의 만드는 부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경제적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로 돈이 돼요? 예, 돈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케도니아에 사는 17살 소년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트럼프가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서요. 예. 약 6만 불을 벌었어요. 거기에 광고가 붙게 되니까 클릭이 높아지면 광고료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남에게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통로가 SNS나 인터넷 매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로 얘기하면 포털 사이트나 SNS 사이트인데 그 SNS에 뭔가 자극적이고 사람들의 눈길을 갈 만한 기사를 만들어내서 유포를 시키면 그 사람의 존재감이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걸 또 자기 만족의 도구로 삼는 경우.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질이 안 좋은 게 정치적 이유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아까 오늘 앞서서 설명해 주셨듯이 박영수 특검의 공정성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서 네.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에 유리하게 하거나 예.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정치 세력에게는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짜뉴스로는 돈 번 데가 아직은 없는 거 아니에요? 크게 돈 버는 데는 없죠. 우리나라는 이제 포털 사이트를 접속에 들어가면 그 포털 사이트에서는 언론사에 일정 부분 돈을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클릭한 만큼의 광고료가 나가지만 예.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기사를 읽게 되면 그 광고료가 일반 언론사에 가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서 클릭을 유도해서 돈을 버는 경우는 우리나라는 조금 외국과 다르고요. 예. 우리는 주로 이제 정치적인 이유와 목적으로 만들어낸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네. 근데 이게 참 황당한 뉴스지만 이런 뉴스가 있었나 하다 보면 또 자기만 혼자 읽고 마음은 괜찮은데 여기저기 막 퍼나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냐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심리가 어떠냐면 좀 자기가 믿고 싶은 정보를 믿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 믿고 싶은 정보와 맞는 정보가 발견이 되면 그걸 적극적으로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한테 퍼나르기 시작합니다. 예. 예를 들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예. 그 정당의 이념이나 이슈와 맞는 그런 기사를 하나 어디서 발견하게 되면요. 예. 이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카톡이든 아니면 SNS든 페이스북이든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한테 확산시키는 거죠. 예. 그럼 그걸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정 교수님도 한두 번 받아보셨을 거예요. 이상한 예. 그런 예. 기사. 예. 근데 결국은 자기가 볼 때 좀 센세이셔널하고 남들이 볼 때 관심 가질 만하고 일반 뉴스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뉴스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려는 의욕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일반 우리 뉴스 소비자들 뭘 좀 주의하면 됩니까? 이런 거.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그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어떤 기사가 떴을 때는 예. 반드시 기존 언론사, CBS를 포함한 기존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키핑 과정이 있어서 사실 체크를 하는 단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예.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주로 페이크. 안녕하세요. 탄핵 뭐 당연히 인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류가 강했었는데 요 며칠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요. 그렇죠. 일단 지연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생각했던 것보다 한 뭐 2월 말 이전 탄핵 결정이 나고 뭐 4월 26일 대선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들이 있었잖아요. 그건 좀 어려워졌죠.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는고 하니 박 대통령이 이제 무더기로 증인 신청을 하고 있고, 아니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죠. 예. 헌재가 이제 그 중에 일부만 채택하고 있는데도 물리적으로 기일이 잡히는 거고, 그러면서 결정실이 늦춰지는 거죠. 그런 거죠. 이 보면요, 박 대통령 측의 지연 작전이 되게 창의적이에요. 어떻게요? 예컨대 김기춘 전 실장 박 대통령 측에서 증인으로 채택해달라. 네. 그럼 이제 받아들입니다, 헌재에서. 그럼 그날 날짜가 있잖아요. 예. 그럼 갑자기 이제 그날에 못 나가겠다고 그래요. 건강상 이유로 못 예. 나간다. 근데 이 다음 주에는 꼭 나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날짜 잡아달라. 예. 그럼 이게 취소를 하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잡아준단 말입니다. 네. 이런 게 반복이 되니까 이제 헌재에서 2번은 못 미룬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일단 불리한 증인들도 무더기로 일단 채택하다 보고, 그럼 시간은 가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누가 봐도 박 대통령의 좀 영향력 하에 있는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이런 분들. 예. 행방불명. 네. 연락이 안 닿고요. 참 구차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구차하죠. 이게 좀 실질적인 법리나 논리 공방하고는 무관하고,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의 이런 뭐 지금 질문들도 뭐 고영태, 최순실 불륜 관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는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흐른다는 거겠죠. 네. 헌재 재판관들이 보기에도 구차해 보일 겁니다. 네. 그래도 좋다. 시간은 끌어야 되겠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투트랙인데요. 특검은 시간아 빨리 흘러라. 그래서 시간 종료되라. 예, 그렇죠. 2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탄핵은 이제 시간아 천천히 가라. 이제 좀 계속 미루겠다. 예. 지금 이제 헌재가 최후 변론 기일이 그래도 이제 3월 초에는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증인 채택, 증인에 대한 이제 변론 기일이 2월 22일까지 하면은. 빠르면 23일이나 24일 날 할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보면은 박 대통령이 안 나올 분위기잖아요. 예. 근데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최후 변론 기일이 잡히면은 대통령이 나올지 말지 고려해보겠다. 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언제 나가가지고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지금은 모르겠고 한 2주 지나면 알겠다. 예. 라고 하면 아까 김기춘 전 실장처럼 최후 변론 기일이 잡혔을 때 일주일 후에 진짜 나가겠다. 그날은 못 나가지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헌재 입장에서 그걸 받아주면 시간이 밀리는 거고, 근데 또 대통령이 그날 나오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받아주면은 뭐 방어권을 보장 안 하는 거다, 이런 시비가 붙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재는 아무튼 시종일관 신속 정확 이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참 머리 아프겠네요. 그렇죠. 이게 그 박한철 소장 있을 때는 신속 정확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이정미 소장 대행하면서는 신속이라는 말은 잘 언급을 안 하고 공정이라는 이야기만 합니다. 물론 그게 저 박 대통령 측이라든지 이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서 워낙에 뭐 그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니까 그런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요. 예. 분위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각설도 나오는 거예요. 예.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인데, 날짜가 이제 늦춰질 경우에는 이정미 재판관도 빠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7명 남죠. 그렇죠. 7명 중에서는 6명이 찬성해야 됩니다. 2명만 반대하면 기각. 그것도 아니면은 1명이 이건 정말로 뭐 영화에나 나올 이야기지만은 내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못하겠다, 사퇴를 해버리면은 정족수가 못 채워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 헌법재판관 충원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누가 추천하느냐도 논란이고, 뭐 대통령 몫이 있고 국회 몫이 있는데 그럼 여당을 누구로 치느냐, 이것도 논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근데 또 충원한다 치고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인사청문회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한 달 후딱 가죠. 이게 벚꽃 대성은커녕 탄핵 심판이 한 여름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헌재 재판관이 지금 있는 분들도 뭐 대법원장 추천, 국회 추천, 대통령 추천 나뉘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들은 반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이제 추측,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만. 근데 박한철 전 소장이 대통령 추천이었잖아요. 그렇죠. 박 소장이 검사 출신에다가 대통령 출신의 통진당 해산을 주도했으니까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거 누가 봐도 아주 단호한 자세를 그랬었죠. 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뉴스를 만드는 데가 정치 집단이든 아니면 인터넷 매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예. 인터넷 매체나 정치 집단 같은 경우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조작을 하기 때문에 예. 뉴스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예. 기존의 언론 매체들의 보도 내용과 비교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금방 그렇죠. 발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정말 본인이 볼 때 황당하고 이해 안 되는 기사가 떴을 때는 그 기사가 사실인지를 기존의 언론사들은 어떻게 보도하는지를 한번 비교해서 보면 네. 발견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대선이 다가오면 이런 가짜뉴스가 더 기승을 부릴 우려가 큰 거 아닙니까? 그럼요. 어떤 그 대책을 정치적으로 세워야 할까요? 그래서 이제 선관위가 사실은 이 그 가짜 뉴스를 적발해서 선거법으로 처벌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게 되면 최한 이제 최상 7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선관위가 직접 나서서 가짜 뉴스를 처벌하는 거, 물론 명백한 거짓 가짜 뉴스는 제재를 해야 되겠지만 예. 혹시나 이것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어허. 그러니까 왜냐하면 언론사가 취재를 하는 과정은 의혹이 있거나 또는 믿을 만한 어떤 그 자료나 아니면 내부 고발자의 증언을 듣고서 기사를 쓰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검찰이나 경찰처럼 완벽하게 모든 사실을 다 확인해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언론사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가 의혹 제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마저도 만약에 선관위에서 사실이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을 때 이거 가짜 뉴스다. 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예. 결국은 이제 정상적인 언론의 활동도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예. 그 경계선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관위가 만약에 제재를 하려면 가짜 뉴스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명백하게 누가 봐도 거짓인 것. 네. 예컨대 오늘 뭐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 이호 여사님이 재혼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건 명백하게 거짓이잖아요. 예. 또는 뭐 BBC가 이렇게 보도했다. 오늘 뭐 촛불 집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도를 했다. 이건 거짓이거든요. 예. 이렇게 누가 봐도 명백하게 거짓인 것을 사실인 것처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하되 네. 언론이 검증이나 아니면 의혹이 있는 공직자나 아니면 고위 관료가 의혹이 있는 부분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까지 제재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알겠습니다. 가짜 뉴스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선 개념 정립을 명확하게 하자. 예.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특검 박 대통령 대면 조사 잘 협의가 안 되나 봐요. 그렇습니다. 원래 내일 하는 걸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그 보도가 나왔다는 이유로 이 박근혜 대통령 측이 판을 깨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일정과 내용을 비공개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특검이 언론 플레이를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꼼수를 쓰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더 씌우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언론을 통해 나오는 대통령 측 관계자 주장을 보면은요. 특검이 그동안 피의 사실을 누설을 하고 심지어 수사 기록이나 증거물을 통째로 언론에 유출해 왔는데 이번 일정도 특검보 중에 한 사람이 특정 언론에 누설한 걸로 확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조사가 진행될 경우에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만 불리한 진술들을 언론에 계속 흘리는 그런 상황이 우려된다라는 거죠. 예. 일단 내일이 안 되더라도 뭐 모레로 미룰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뭐 이것도 쉽지 않다라는 게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측의 이제 얘기고요. 예.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는 응한다고 계속 이제 입장을 밝혀왔고 또 특검 조사에 응해야 특검의 어떤 수사기한 연장 논리를 깰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든 합의는 좀 양측이 계속 시도하는 그림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 쪽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일단 대통령 측이 특검팀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잡힐 것인지가 논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상 뭐 사과나 그에 준하는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네. 그 대통령 측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특검도 일단은 기자들 상대로 이것에 관련한 모든 설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뭐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 일체 말할 사항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뭐 상황을 볼 때는 대응책은 두 가지 정도가 언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간 대통령 측하고 이제 협의했던 사항을 모두 공개한 어떤 강경책으로 여론에 의한 압박을 시도하는 건데요. 네.
오늘 이규철 특검보가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다 정리해서 얘기를 하겠다. 부당한 것들도 포함해서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여기서 부당한 것들이라는 것은 대통령 측이 이 협의 과정에서 얘기한 이런저런 뭐 요구들이겠죠. 그렇겠죠. 박근혜 대통령 측의 법정 전술로 볼 때 이런 강경책에 의해서도 뭐 대면 조사는 안 되고 어떤 특검의 공정성 문제도 부각시키고 끝날 가능성이 있다. 이건 이제 이 경우의 약점인 것 같고요. 둘째는 뭐 대통령 측이 요구하는 대로 사과 등의 어떤 적절한 조치를 하고 다시 일정을 잡는 것입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현재 대면 조사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좀 더 우결권이 생기는 거죠. 좀 더 쉽게 제가 정리할게요. 삼성전자는 회사 돈으로 36조어치 12.8% 자사주를 갖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의결권이 없죠. 의결권 없습니다. 근데 지주회사 삼성전자랑 그렇지 않은 삼성전자랑 이게 인적 분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지주회사가 아닌 삼성전자의 12.8% 자사주는 의결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 지주회사에서 그만큼을 가져서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지주회사라고 하는 게 삼성전자의 사업회사를 통제하는 예. 타워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의결권이 살아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 회사 인적 분할만 딱 단행을 시키면 없던 의결권 12.8%를 이재용 부회장이 갖게 된다. 예. 그리고 만일에 이거를 돈으로 만일에 환산을 아까 말씀드린 36조인데 예. 이만큼의 지배력을 가지려면 자기 돈을 내고 그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돈은 회사 돈이었다. 네, 회사 돈이었죠. 예. 그래서 이걸 못하게 막자는 겁니까? 상법의 원래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사주의 마법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어떤 불공정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이 신주 배정을 막아야 된다라는 거.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거 오케이. 예. 그리고 다른 이 똑같은 비율로 주식을 분할 신주를 주는 것도 오케이. 네. 다만 자사주의 신주를 배정치 못하도록 금지를 해서 예. 이걸 가지고 대주주가 자기 마음대로 예. 경영권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안 된다. 이거를 네.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요 소액주주나 다른 분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미칠 수 있는 결정을 마음대로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뭐 간단하게 회사 돈으로 뭐 마음껏 주식을 사가지고 그걸 의결권으로 자기가 지배력을 행사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부당하죠. 제가 네. 보통 회사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돈 들여서 자기가 사면 돼요. 네. 그래서 지분을 확보하면 되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지분율은 별로 없지만 능력 대단하네. 성과를 아주 많이 보여주네. 우리한테 배당금 많이 주네. 이렇게 되면 주주들이 당연히 그분의 경영을 지지하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능력을 보이거나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요. 회사 운영을 엉터리로 하면서 지분율만 공짜로 이렇게 이른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날로 먹어버리면 예. 이거는 우리 자본시장 전체와 우리 시장 경제 전체에 커다란 불공정한 일이 발생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삼성전자뿐이 아니죠? 이런 식의 삼성전자뿐이 아닙니다. 걸 계획하고 있는 재벌이 많죠? 이미 한 50개 정도의 회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요. 예. 이 과정을 통해서 했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대주주의 지분이 훨씬 늘어났죠. 자사주의 마법을 통해서. 네. 지금 삼성전자가 작년 11월 29일 날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예. 또 지금 현대중공업이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롯데도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월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는지를 상당히 이유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1월 달 임시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 논의가 됐었지 않습니까? 논의됐었어요. 자, 어느 당이 반대합니까? 새누리당이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고 바른정당은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좀 검토를 좀 더 해보면 어떠냐라고 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상법에서는 흔히들 말했던 김종인 법안과 이 이재용법, 박용진이 발의한 이 이재용법 두 개가 있는데요. 예. 이 상법 중에서 죽어도 안 되겠다라고 하는 몇 가지가 있고 그 두 여당과 현 여당이요. 예. 바른정당과 새누리당이 죽어도 못하겠다고 하는 법안이 있는가 반면에 이 법안은 검토 대상으로 늘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내일쯤 사당의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가 모여서 예. 이 법안에 대한 통과 여부를 좀 논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거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장 경제 전체에 매우 공정한 문제, 능력과
자기 돈이 아니면 그렇죠. 함부로 이렇게 이걸 장악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당연한 법안이고 상법에서 이거를 그렇게 이미 유지를 하고 있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상법의 취지를 잘 유지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새누리당, 바른정당, 특히 바른정당 내일 어떤 입장을 밝힐지 우리 함께 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1999년 검사 시절에 여기자 성추행에서 징계 처분받았다. 지금 포털 사이트에서 박영수 특검 검색하면 이런 게시물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전부 이 법적인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보수적인 분들일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다. 오히려 좀 진보적 성향의 분들은 대통령도 권리가 있는 거니까 법적 권리를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인데 보수적인 사람들은 국정농단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네. 더 엄격하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런 움직임과 함께 탄핵 반대 측의 결집력은 또 좀 강해지는 것 같고. 맞습니다. 확산이라고까지는 말을 못 하겠는데 강력해지는 건 맞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도 슬슬 나가고 있습니다. 원조 친박계인 김진태 의원은 원래 그랬는데 자 이인재 전 의원 심지어 이제 운동권 출신인 김문수 전 지사 집회 나가고 있습니다. 네. 김 전 지사는 원래는 그 대통령 퇴진하라는 비박계 연석회의에 참석했던 분인데 그랬죠. 박 대통령만큼 청렴한 사람은 못 봤다. 그러고 오늘 대구에 가가지고 기자들 만나가지고 그 정몽주가 선주교에서 의리를 지키지 않았냐. 인간의 도리를 다 해야 된다. 어쨌든 입장이 바뀐 네, 거죠. 이러시더라고요. 네. 원유철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다음번에 참석한다. 이러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야권도 지금 긴장하고 있죠. 야 담당 대표 오늘 회동을 갖고 탄핵 심판은 조속해야 된다. 특검은 이제 연장해야 된다. 황교안 대행한테 촉구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적극 대응하기로 했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야당이 과거처럼 전면적으로 또 촛불 집회에 결합한다면은 그 탄핵 반대 집회에 뭔가 맞대응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쉽게 말하자면 동급으로 취급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마 지금 반대하는 분들은 훨씬 더 신날걸요? 그러니까 이제 헌재에 대해서도 이제 그들하고 좀 똑같이 압박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좀 야당 민주당의 전략 파트 담당자하고 만났는데 이걸 고민을 하더라고요. 네.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예. 저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처럼 보일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누가 봐도 대통령 측에서 지연 작전을 쓴다는 거는 보이는 거니까 네. 헌재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야지겠죠. 그렇죠. 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어요. 시급한 개혁 입법은 빨리빨리 마무리하자. 자꾸 다음 정권에 미룰 거 없다. 지금 국회의 의석 분포를 봐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가운데 하나 따져볼까요? 재벌개혁의 핵심으로 불리어지고 있는데 상법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일명 이재용법, 네,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해봅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박용진입니다. 이게 자사주를 가지고 하는 거, 그거를 막자는 법안이고, 이거 벌써 지난 국회에서도 여러 건 이런 법안들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이. 예. 이 자사주는 또 뭐냐, 이렇게 좀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복잡한 얘기를 쉽고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세요. 한번 해볼게요. 예. 이 자사주라는 게 뭐냐면 회사 돈으로 자기 주식을 사는 걸 자사주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가 자기 돈을 들여서 시장에 있는 자기 주식을 사는데 예. 이거를 2011년 이전에는요, 이 자사주를 살 수는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때는 목적이 소각 목적. 없애버리는 거. 그렇죠. 이제 그 주식을 없애서 주식의 가치를 높이거나 회사의 경영권과 관련해서 어떤 관리가 필요했을 때만 이것이 매입이 가능했는데 2011년 이후에는 이 자사주를 사서 보유할 수 있게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게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느냐면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기업이 인적 분할이라는 시도를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똑같은 회사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근데 지주회사를 하나 만드는데 그러면 원래 있었던 회사에서 지주회사로 똑같은 비율로 주식 분포가 이렇게 비율이 배정이 되는데요. 네. 자사주는 원래는 상법에 의해서 보유는 하되 의결권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의결권을 갖게 되면 대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주주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거를 동원해서 자기들 유리한 대로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소액주주들에게도 엄청난 피해이고 또 회사 운영에 있어서도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못하게 했는데 이게 지주회사로 분할을 하게 되면
이게 우결권이 생겨버려요. 생겨요? 이거를 두고 자사주의 마술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중에 이재용 부회장이 겨우 0.6%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열사를 동원해서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삼성전자가 인적 분할로 해서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자사주를 얼마 가지고 있냐면 12.8%를 가지고 있습니다. 12.8%나 돼요? 여기에 얼마냐고 계산을 해보면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270조가 조금 넘으니까 예. 대략 계산해봐도 36조 정도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사주가 알겠습니다. 그 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 손에 들어